네, 정권의 인생 이야기 긴급 심층 토크입니다. 분위기가 조금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일이 났고 유라시아 관아들에서도 비상체제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는 또 긴급해서 서울로 소집을 했고 이렇게 긴급 회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제 저녁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6시간 만에 해제가 됐긴 했으나 유라시아의 관아들도 곧바로 비상체제에 돌입을 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가상화폐 자산이나 이런 것들 변동성을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가 오늘 좀 얘기해볼 주제는 아직 이르긴 하지만 한국 정치의 미래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자 좀 급하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진행 자체는 저희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한 줄평하고 마지막에 평점 한번 매겨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멸한 윤석열, 어쩌면 다크나이트일 수도. 오늘 새벽에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은 당신이 생각한 것만큼 병신이 아니고 진짜 병신은 당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밤이 되길 바란다. 제 한 줄평은 내라는 노를 꿈꿨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적극 지지한다. 알겠습니다. 너무 장난으로 진지하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완벽한 국회의 교통정리. 윤석열은 자기 스스로 몸을 내던지다. 일단은 저희가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잖아요. 비상계엄. 계엄령이 선포된 것 자체가 정의 서거 이후로 45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계엄의 시작,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음 그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네. 어저께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영화 네. 끝나고 딱 나왔을 때 한 10시 30분이 좀 넘었어요. 네. 그쯤 됐는데 그때 버스를 기다리려고 딱 서 있는데 핸드폰에 그 중앙일보 속보 알림이 뜬 거예요. 네.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비상계엄 선포 이렇게 딱 떠가지고 뭐지? 몰카인가? 이거 들어가서 봤는데 실제로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사를 진짜 실제로 보기 전까지도 그냥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계엄 비슷한 이야기를 했나 보다 라는 식으로 안 믿었어요. 근데 실제로 영상을 찾아보고 또 보니까 이게 실화인 거예요. 이게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낮잠을 자고 18시 반쯤에 일어났는데 침대에서 이제 뒹굴뒹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혜성 씨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받았죠. 네. 또 무슨 일로 만나자고 하려고 하나 했는데 야 진아 큰일인데 비상계엄령이 떴대 이러는 거예요. 네. 뭔데요 이랬는데 아니 너 다시 군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이거 놀리려고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근데 저녁했는데 어떻게 돌아가죠? 제가 가면 형도 가야 돼요. 이렇게 막 또 이렇게 대교를 하다가 네. 제가 조금 아무것도 별거 아닌 것처럼 넘기려고 하는데 자꾸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거다. 네. 좀 찾아봤죠. 근데 뭐 실제로 막 윤석열이 막 담화를 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 형 진짜 심각한 거예요? 좀 장난 아니야. 일단 알겠어. 상황 파악 좀 해볼게. 이러고 끄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조금 심각성을 느끼고 네. 이제 뭐 카톡도 보고 뭐 SNS를 보고 했죠. 저는 정준하 씨랑 스타드밸리라고 하는 게임을 둘이서 하고 있었거든요. 다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 카톡이 하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보남보 씨가 유건대 톡방도 줄건데 문보남보 씨가 이거 뭐냐? 내가 아는 계엄 이게 맞냐? 하고 왔는데 저도 이게 처음 했는데 뭐지? 하고 잠깐 보고 일단 게임을 마치고 그리고 바로 뉴스를 틀어봤는데 진짜 계엄령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문보남보 씨가 처음 저한테 알려줘가지고 그분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스타드밸리 세계관 속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을 텐데 빠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 조금 네. 정보통이 있네요. 사실 저는 계엄령 선포를 네. 굉장히 자주 했던 사람이에요. 어디서요? 슈퍼파워 2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지율이 나락가게 생기고 네. 다음 선거가 코앞에 닥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바로 그냥 계엄 선포하고 네. 선거를 연기시키는 그런 행위를 좀 즐겨 했다는 사람으로서 네.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심리로 그 짓을 저질렀는지는 동감한다. 칼을 뽑았으면은 제대로 휘둘렀어야 됐다. 근데 윤석열은 칼을 뽑기만 했지 제대로 휘둘르지 못했다. 칼을 뽑고 한번 휘둘렀어요. 근데 그 칼이 너무 빈약한 칼이었던 거죠. 그 군부대가 국회에 들어갔는데
민기적 가잖아요. 아예 그 707 부대가 얼마나 대단한 부대입니까? 옷은 그냥 막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대 중에 빵탄 조끼에 막 이거 다 끼고 있고 막. 근데 뭐 소화기 뿌렸더니 다시 우와. 창문 뚫는데도 막 민기적 올라오고. 애초에 진압 의지가 없는 상태로 투입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진압 의지가 있으려면은 계엄령 선포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 명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그럼- 계엄 선포에. 이 얘기를 좀 바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계엄의 선포가 됐다는 이 명분이 다들 이해가 되나? 개인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이게 지금 명분이 맞는 상황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명분이 없고요. 계엄이 선포되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계엄령이라 함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침입이나 혹은 국가 내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테러 집단 그렇죠. 이런 게 국가 안보에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게 확인이 되면은 실시하는 게 계엄령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번 계엄령은 그러한 실체가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그냥 뭐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계엄령 선포한 거 아니고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계엄령 선포한 게 아니라 그냥 의회가 싫어서 계엄령을 선포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엄을 하고 싶어서 계엄을 했다기보다는 의회가 이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자꾸 막 탄핵시키려고 그러고 예산 막 줄이려고 하고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자기가 막 못하게 하니까 그게 답답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계엄? 계엄이면 뭐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하고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너무 삐졌다. 이거는 사실 정권하고는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과연 맞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헌법 7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계엄을 선포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전시 상황이나 뭐 진짜 외부의 침입이나 근데 그 실체가 일단은 드러났어도 사실 진짜 계엄 선포하냐 마냐의 상황인데 전혀 드러난 게 없는 상황에서 계엄을 하는 게 맞냐라는 게 일단 1차적인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계엄을 이 사람이 어떤 심리로 실시했냐라는 의견에는 저는 그 아까 오전에 이준석 대표가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네. 인터뷰한 내용이 있거든요.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명태균 게이트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명태균 씨가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란 말입니다. 네. 기소가 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휴대폰이 두세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그걸 황금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민주당에 넘기겠다 혹은 언론에다가 넘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겁박을 한 거죠 명태균 씨가. 네. 그 명태균 씨가 그런 말을 한 게 어제 오전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는 것에 트리거가 됐을 것이다. 어제 오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하게 국무회의 소집해가지고 계엄령 관련한 논의를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점이랑 이준석 대표가 말한 그 시점이랑 묘하게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실제로 명태균 씨가 윤석열에 대한 어떤 폭탄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인지했기 때문에 실제로 트리거로 작용한 게 아니었을까. 아직 그 명태균 관련 이 수사가 너무 초반이잖아요. 아직 뭐 드러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정말 100% 그 이유 때문에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을까 하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선포했으면 더 또 심각한 상황이라고 또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대통령이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좀 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조금 뭐 해외도 나가보고 이제 외교도 좀 해보고 그리고 이러는데 대통령 받아주고 계엄? 야 이거 재밌겠다. 콘텐츠로 재밌겠는데? 해서 한번 이참에 해본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계엄을 한 이유가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조금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오히려. 그러니까 완전히 오판을 한 건데 네. 뭔가 이렇게 해서 계엄이라는 카드를 싹 들면은 뭔가 그 박정희 때 향수가 떠오르면서 이제 그런 우파 단체들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결집을 해가지고 와 이 정도로 힘들었구나. 계엄령을 선포할 정도로 지금 나라가 긴급한 상황이구나를 이해하면서 이제 우리 다 같이 모여야겠다. 윤석열 정부 지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법한 사람이라서 이해가 되는데 근데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의도로 했던 거라면은 진짜 대가리 안 좋은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탄핵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탄핵을 된 이후에 지금 이 상태에서 탄핵이 돼.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고 이런 사태를 일으키지 않고 어떤 게이트로 인해서 탄핵이 돼요. 1년의 어떤 지금까지 게이트에서 나왔던 의혹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 뭐 더 따져봐야겠지만은. 네. 내란죄는 아까 봤는데 최소가 무기징역이더라고요. 심지어 이 사람은 내란 수괴잖아요.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고 하더라고. 네. 이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멍청한 짓을. 그래서 저는 더 멍청한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만약에 정말 참모진들이랑 의논을 해가지고 모두가 동의하고 뭔가 엄청난 수를 둬가지고 한 거라면은 제가 말한 그 사유가 말이 안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냥 다 안 된다 완료하는데도 그냥 독불장군처럼 이제 혼자서 이제 판단을 하고 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면은 이거는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집단의 판단이 아니라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합리적일 수 있다. 근데 저는 충분히 내란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이랑 또 국방부 장관은끼리는 공모를 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다들 충암고 출신 충암 카르텔이라고 하더라고. 그 근처에 있죠. 네. 충암 앞에 바로 앞이에요. 충암 카르텔. 네, 충암파라고 하더라고. 충암파. 하여튼 그 카르텔이 뭉쳐가지고 민주당에서 9월부터 계엄령 음모를 김민석 의원이랑 또 민주당 차원에서도 계엄령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설을 제기했는데 근데 그게 단순히 음모가 아니라 실제로 용산에서 얘기가 오갔던 사안이 아니었을까 수개월 전부터 그런 식으로 추측도 가능해 보인다는 거죠. 그거는 뭐 수사를 해보면서 뭐 판단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그 갑자기 딴 얘기긴 한데 역시 민석들이 이런 걸 예측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실제로 김민석 의원이 그 얘기했을 때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실제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김민석 의원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너무 같다. 너무 오바싼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그냥 서울 한복판에서 펼쳐지니까. 그리고 또 송민석도 이제 그 인스타 라이브 안 봤습니다. 저도 안 봤죠. 저는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정말 열심히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송민석 인스타 라이브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고 이 사람들은 왜 뉴스 안 보고 송민석 라이브 이 부분은 안 들어갔는데 이분 들어가더라도 뭐 삐처리 또 돼가지고 보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그 헬스장 얘기하고 있던데 뭐 시국이기 때문에. 김민석 의원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죠. 야당 중.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아까 교통정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 돌아가는 꼴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이 그리 나쁘진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분들이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 국회가 거의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할 정도로 거의 양극화의 끝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대통령은 거부권만 행사하고 민주당은 탄핵만 발의하고 이게 사실 잠깐 윤석열 대통령이 실드를 조금 치자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 선포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 유례 없는 상황이다. 근데 솔직히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저도. 네, 민주당이 너무 탄핵소추안 엄청 내고 있는 건 사실이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지금 앞에 정부를 합쳐도 윤석열보다 못해요. 지금 거부권 행사한 게.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국회와 행정부 그리고 국회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이라는 진짜 절대 악의 존재로 인해서 한동훈과 이재명이 손에 잡는 명그림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확실히 탄핵이라는 노선으로 갈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친한계 의원들은 확실히 노선을 잡을 수 있고 오히려 지금 가장 어렵게 된 거는 친윤계 의원들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상황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교통정리가 좀 돼서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친한계 의원 쪽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헛발질은 나름 좋게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 한 줄 평에서 어쩌면 다크나이트일 수도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이 윤석열의 이 헛발질로 인해서 뭔가 조금 다시 새 판을 짤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가지고 한국 정치의 전반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탄핵을 당해서 빨리 그냥 이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게 윤석열이 탄핵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막 붕괴되거나 보수 진영이 막 그럴 것 같진 않아가지고 지금 그림이 지금 이 국면대로 다음 선거가 치러지게 돼도 뭐 한동훈이 나오든가 혹은 다른 사람이 나와도 사실 당선되긴 힘들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되긴 힘들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모르겠는 게 그럼 이재명은 누굴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인데 그러니까 이재명을 뽑냐 안 뽑냐가 아니라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저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심 선고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탄핵을 빠른 시일 내에 하게 된다면 이재명이 최종 심의 뜨기 전에 대선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면 사실 어느 정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노선이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탄핵을 빨리 하고 이재명의 최종 심의 뜨기 전에 대통령 만들자 이 방향으로 가는 걸로 저는 좀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가야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어쨌든 이재명의 1차는 유죄 판결이 났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빠르게 항소를 하기 전에 만약에 선고가 치러지게 되면은 이재명 범죄자 아닌가? 라는 프레임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근데 사법 리스크-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재명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국민들한테 더 크게 작용할 것인가? 네. 아니면은 전 보수 정권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유리적 잣대를 들이댈 것인가? 그렇게 네. 봤을 땐 저는 후자의 어떤 책임이 더 크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보수 진영에서 내란에 처음부터 끝까지 적으로 반대를 했던 한동훈이 나온다면은 그 리스크가 조금 감소하지 않나? 이 근데 그 리스크가 더 책임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국민의힘이잖아요. 저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 하진님이 말한 것처럼 한동훈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꽃밭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국민의힘 주류 인사가 아니잖아요. 한동훈이 애초에.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원래 지지층이 과연 한동훈을 지지해 줄까 말까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 예전 대선 때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어쨌든 최종심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드라마틱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이재명 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거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사실. 그런 거는 약간 트럼프가 막말하는 거 다들 이해해 주는 것처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드라마틱하게 커질 것 같지는 않고, 한동훈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주류 지지층이 지지해 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대로만 흘러가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호재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2년 때 대통령 선거 이재명 대 윤석열 네. 이 구도의 싸움은 도덕 윤리의 가치를 더 중요시할 것이냐 아니면 정치 경험을 더 중요시할 거냐의 싸움에서 국민들이 도덕 윤리에 손을 들여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거고 네. 지금 정권이 들어선 지 3년 차죠. 네. 네, 3년 지나고 나가지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왔으니 다음 대선 때 국민들이 두 가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정치 경험을 조금 정치 경험이 아무래도 필요한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지금 뭐 야당의 입법 폭주 이런 거 충분히 동감하고 저도 뭐 민주당이 계속 특검 발의하고 네. 탄핵 검사랑 국무위원 탄핵을 계속해서 발의를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참 좀 꼴사납다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자꾸 탄핵 얘기하는 거 너무 꼴사납다. 이러면 오히려 역풍 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탄핵 사유를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저쪽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계속 지랄지랄 해도 네. 더 이상 뭐라 하면 안 되는 입장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태영님이 생각하시기에 윤석열이 이런 지금의 상황에서 계속 이제 뭔가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 의회에서 막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조금 헤쳐나갔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여소야대 형국이 네. 우리나라 역사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노태우 때도 그렇고 노무현 때도 그렇고 박근혜 때도 그렇고.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조금 뭐 그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정치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방법을 고려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저도 불쌍한 게 네. 야당이랑 의석수가 너무 많이 차이 나고 그리고 여당 조금밖에 없는 여당이라 할지라도 그 여당조차도 지금 나한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지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되게 외로운 싸움을 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 외로운 싸움을 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너무 많이 쌓이고 그래서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결과물로서 오늘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 근데 그런 좀 공감이 됩니다. 중간에 총선이 한 번 있었잖아요.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이기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제가 알기로 임기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임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이거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거부권 행사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뭐만 하면 탄핵. 지금 어쨌든 다 탄핵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윤석열이 과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근데 당대표는 뭐 이준석이고 막 한동훈이야. 나랑 같은 팀도 아니야. 그리고 대통령실이 그리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만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운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네.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그 환경이 네. 가시밭길이었다. 하진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윤석열이 뭐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근데 그거는 좀 철회하겠습니다. 그럼 사과를 좀 윤석열의 포용력 이론은 좀 철회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아니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라면 그 여당 대표랑은 당연히 잘 지내야 되고 야당 대표도 초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잘을 좀 해보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잖아요. 오히려 강경하게 하고 야당 대표를 막 구속시키려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중심이잖아요. 네. 그 중심을 좀 잘 뒷받쳐줄 수 있는 그런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이번 정권에서는 윤석열에 맞는 그 환경은 아니었다. 이거 너무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애초에 대통령이 되면 안 됐을 인사였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은 용병이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그렇죠. 용병이었고 그 당내 세력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력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용병으로 대통령이 됐으니 좀만 자기가 신경을 안 쓰면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견된 결과가 아니었을까. 아, 근데 저도 이번에 찍었을 때 생각했던 게 국민의힘에서 밀어줘가지고 최종 후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근데 정치 경험 없고 어쨌든 능력적으로 부족한 거를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최종 후보로 된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잘 뒷받침을 해주겠구나 이렇게 용병을 데려온 만큼. 근데 뭐 잘 뒷받침 해주기는커녕 자기들끼리 이제 분열을 하고 내분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제가 뽑은 의도와는 정반대로 갔죠. 그때 당시 국민의힘이 그 윤석열을 잘 지지해줄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들긴 그래요?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당대표랑 워낙 사이가 안 좋게 됐고 예. 윤석열의 입당 과정 자체가 좀 삐끗삐끗거리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는 아니었지만 윤석열을 만약에 뽑았다면 그 이후로 그러니까 여당에서 좀 전폭적인 푸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뽑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대충 좀 정리가 됐네요.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 탄핵까지요?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탄핵이 되든 체포가 되든. 그래서 어저께 살짝 그러면은 이 정권 동안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었을까 네. 하고 혼자 이렇게 메모장을 켜서 정리를 해봤어요. 네. 크게 총 37개의 사건 사고가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대로만 적은 거예요. 짧게 그냥 배속으로 돌리면 됩니다. 바이든 날리면 네. 네. 대통령실 이전. 네, 도어 스태핑 플러스 셀프 샷건 헬기, 이태원 청산, 여가부 폐지를 폐지, 수도권 홍수대 운리, 검찰 정권, 주호시 시각, 북한 선제 타격 발언, R&D 예산 삭감, 거부권 남용, 킬러 문항, 삼부토건, 도이치 모터스, 김건희, 장모, 천공, 양평고속도로, MBC 기자 대놓고 있음에 제1야당 대표 구속, 국가안보실 도청 파문, 잼버리,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최성경 사망 사건 수사 개입, 이종석 장관, 호주 대사 파견, 해외 직구 규제, 아랍에미레이트에 적은 이란이 있다 발언, 위안부 배상 청구권 포기, 대파, 의대 정원 증언, 국민의힘 당무 개입, 텔레그램 이준석 관련해서 영일만 유전 개드립, 홍범도 장군 동상 선거, 사적 채용, 입틀막, 명태균 및 공천 개입, 그리고 어제 계엄령 선포까지. 야. 기억나는 것만 적은 대로. 이슈가 많긴 하네요. 뭐 흥미도급이에요. 하여튼 정말 이 자금이 많았던 정권이었다는 건 확실하고 네. 자금이 많았던 만큼 국민들의 피로도도 쌓였고 대통령 스스로의 피로도도 많이 쌓였을 것이다. 이제 그만 내려오실 때가 됐다. 근데 여기서 또 막 잘해가지고 자리를 지켜내면 그것도 또 레전드 아닌가요? 저는 스스로 내려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성향상. 그리고 그 납득 자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내가 왜 내려가야 되나? 지금 자기 부정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지금 국정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잘 수습을 해야 될까? 이게 일단 당장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키르기스탄 그 대통령이 지금 방 안에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이게 지금 맞는 건가? 그러니까 해외 정상이 네. 국내에 있는데 계엄령을 때리는 거는 진짜 외교적인 도발이죠. 결례죠. 이거 결례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저는 이전 정권과 지금 정권을 비교하는 발언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그런 평가는 정권이 바뀐 이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 하나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문재인 정권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전마저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비판을 하고 싶다. 개중국 관련해서 네. 너무 강경하게 하는 측면이 네. 저로서 많이 아쉬웠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외교 관련해서는. 그럼 저는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왜 사람들은 대통령을 하고 싶어 할까? 왜 권력의 자리를 앉고 싶어 할까? 왜 대표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는 제가 대표를 꿈꾸고 있는 사람으로서 딱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자기가 정말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남들이 좀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 저는 두 번째의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 시대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윤석열을. 그래서 좀 해보면 어떠냐, 해보면 어떠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경우고, 네.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송민석 같은 경우, 자기가 뭔가를 조금 이뤄내고 싶어서. 본인은 몇 번째예요? 저는 두 번째입니다. 아, 옆에서 바람 드는 사람이 있었나요? 있었죠. 아. 두 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갑자기 딴 얘기긴 한데 저는 위험한 시국에 자청해서 대표를 맡는 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나 황교안을 예시를 들고 싶은데 그래서 저도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저는 좀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일단 2, 3에 물러나 있고 그 다음 대선을 노리는 게 어떤가. 어차피 나이도 좀 좀 지지하시는 편인가요? 한동훈 저는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좀 대표.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바로 대선에 나오기보다는 선출제 경험을 좀 쌓으시고 나와야 네, 돼요. 동의하고 저도 정치 경험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그 정권을 보면 아시잖아요. 어쨌든 정치 경험이 있으면은 나쁠 게 없다. 좋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한동훈 대표 정치 경력은 김정씨보다 적어요. 아 근데 맞잖아요. 네, 맞긴 해요. 네, 맞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저도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나오고 싶으면 한번 조금 이번엔 누가 나와요 그러면? 지는 판이라 생각하고 내보내는 게 맞지 않아요? 대선은 모르는 거예요. 대선은 모르는 거고. 네, 그리고 당장 대선이 언제 치러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흐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된 과정을 저희는 너무 잘 봤잖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뭐 인격을 가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진짜 아까 하진님이 말한 것처럼 그 상황에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 딱 알맞게 들어가는 바람에 대통령이 된 거였고, 진짜 대통령은 단순히 왕자를 새기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운도 필요하다. 동의합니다. 그 운이라는 거는 어떤 뭐 상황이나 시기, 환경 이런 것들이 좀 총집합받은. 그렇죠. 사실 박하진이 이 대표이 지금으로 급부상한 것도 어느 정도 이 환경적인 측면과 운이 작용했기 때문에. 윤석열 포지션이죠. 뭐 향후 한국 정치에 대해 뭐 간단하게 미래를 예측해 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저는 2017년이랑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다. 여당이 분열되고 야당이 득세를 하고, 다만 차이점은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인 탄핵이었다는 점에.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로 사법적인 탄핵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좀 낙관적으로 보고 싶은 게 어떤 한국 정치의 성장통 중 하나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제 양극화되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더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로 된다면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려면은 네. 다음 정권이 정치 보복을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은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근데 이 고리를 끊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이상 상황이 낙관적으로 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조금 생존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용서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정치적인 파워가 아예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실제로 어떤 정치적인 파워를 얻고 야당이나 의회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국정 운영을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용서를 해주는 방향이 있었어야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거였다고 봐요. 의회랑 정부랑 조금 서로 딜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내가 너네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내가 해소를 해줄게. 대신에 너네는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거 지지를 해줘.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지 않았을까. 여당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게 맞았다. 왜냐하면 그게 성립이 되려면 여당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여당 지도부와 의견이 안 맞는 상태에서 이걸 해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그럼 완전 배신자로 찍혀요. 그 여당 입장에서는. 아니 여당이랑 사이 안 좋은데 야당이랑 협의해서 그 사법 리스크를 면해준다? 일단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지금까지만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여당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은 상태로 계속 지속되어 왔다. 충분히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여당과의 협조는 더더욱 안 되는 게 돼버렸고 정치 악순환을 끊기가 너무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 사태에 대한 소회를 밝히자면 저는 어저께 좀 무서웠습니다. 그 계엄이 터지고 실제로 상황이 터지니까 네. 국가가 진짜 법적으로 이제 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겁먹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평점을 한번 이번 성격이요? 사태에 이번 계엄 선포와 해제까지의 그 과정 최종 별점 매기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평점 5점 만점에 5.0. 왜냐면 제가 태어나서 본 정치 이벤트 중에 네. 제일 좀 임팩트가 센 이벤트였어요. 그 전까지는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같은 거 그쵸. 그런 게 있었을 텐데 뭔가 그냥 그때 느낌보다 네. 지금이 뭔가 좀 더 피부로 와닿는 느낌. 네. 왜냐면 저희가 1년 전에 정확히 이 시점에 개봉했던 영화가 서울의 봄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의 봄을 보고 난 이후에
계엄이 선포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무서움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나름대로 국민들 대다수가 좀 도파민 좀 흥분을 하지 않았을까?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맞아. 네, 우리는 2.5. 2.5. 아이고 칼을 뽑았으면은 막 아까도 말했지만 시원하게 좀 휘두르기라도 했으면은 좀 와 이 정도라고? 이러면서 좀 겁먹었을 텐데. 용산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용두삼이었다. 그럼 뭐 저는 5점 만점에 5점 만점에 2.5니까 저는 5점 만점에 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황이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 정치적 양극화가 개선됐느냐? 아니죠. 경제가 회복됐냐? 아니죠. 그럼 뭐 대통령의 이미지가 뭐 신뢰도가 올라갔냐? 그것도 아니고 어제랑 비교했을 때 좋아진 게 단 하나도 없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자충수 중에 자충수다. 저는 한국 정치 역사상 최악의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5.16 쿠데타라든지 네. 뭐 12.12 사태라든지. 근데 네. 그런 사건들은 다 성공을 했잖아요. 전두환은 정권을 잡았어요. 네, 치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운이 따라주기도 했고 네. 어쨌든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너무 조금 용두삼이로 끝나가지고 하죠 너무. 저는 용두도 아니었다고 봐요 일단. 용두도 아니 맞아 용두도 아니야. 사두삼이야. 그러니까 용두도 아니야.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또 이런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약간 정치인을 양성하는 과정에서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성공적이지 않았나. 아 어쨌든 이슈가 있었으니까. 이슈가 되고 막 이제 또 멋진 정치인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마치 봉준호의 기생충이 성공하면서 영화 감독을 꿈꾸는 사람이 많아지는 또 것처럼.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그 국회 네. 진입하는 거 어떤 X 같은 명령을 들었길래 이런 X 같은 짓을 하는 거야? 살짝 왜 이거. 그리고 이재명 대표 담 넣는 걸 라이브 했었거든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셀카 모드로 하고 담 넣는 걸 라이브로 그렇게 있나요? 막 귀여워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최악의 사람들은 뭐냐면 자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 예를 들면은 근데 국민들이 자고 있는 건 그럴만해요. 내가 국회의원인데 자고 일어났는데 이 상황이 벌어지고 끝나겠다? 최악의 상황인 거죠. 아니 너무 밤에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자고 있는 정치인도 있을까? 누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뭔가 홍준표 자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G3 긴급 심층 토크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늘 말하지만 정치적인 중립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중립적인 위치에서 편집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또 어떤 정치 이벤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재밌는 정치 이벤트가 발생하면 바로 모여서 심층 토크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